안녕하세요. 한동안은 평범한 주부이자 사업가로 지냈다가 이제는 다시 혼자가 된 흔한 대한민국의 한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저와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죠. 저는 남편의 집안에 비해서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사업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별 어려움 없이 살았고 돈에 관해서는 부족함이라는 일이 없었죠.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결혼을 하더라도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집안에 돈이 많았다 뿐이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아버지의 사업을 도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기도 했죠. 물론 제가 성인이 되고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버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10대 때도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고 겨울방학만 되면 친구들과 뭉쳐서 붕어빵 장사를 하기도 했죠. 아는 사람에게 리어카를 빌려서요. 또 손재주가 좀 있었기에 목도리나 장갑을 떠서 길거리에서 팔아보기도 했었어요. 여름에는 비가 온다는 소식만 들리면 우산을 대량으로 사놨다가 지하철 앞에서 팔기도 했죠.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버는 돈이 정말로 저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거든요. 장사를 한다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죠. 대학교 재학 시절에는 갓 성인이 되었다는 행복도 잠시, 성인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대학도 사업과 관련된 경영을 주 전공으로 삼았고 부전공으로는 무역을 들었죠. 대학에서 배운 내용으로 생각보다 많은 사업 구상도 해보았어요. 실제로 사업이라는 것을 저 혼자서 해보기도 했고요. 제가 했던 사업으로 가볍게 말하자면 공동구매라고 어느 정도의 사람을 모아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그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했던 적도 있고요. 이때 수수료로 돈을 벌 수 있구나 싶어서 뜻이 같은 친구들을 모아 광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적도 있죠. 이렇게 사업을 취미로 하던 저는 절대 혼자서는 돈을 벌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에도 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꼭 누군가와 함께 돈을 벌곤 했죠. 그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일 때도 있었고 친구나 선후배, 때로는 친구의 동생과 같이 사람이나 관계를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맥이라는 것이 정말 넓어서 친구들이 절 보고 인맥의 왕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성격도 굉장히 외향적이라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저를 많이 찾고 좋아해 주었고 간혹 어려움을 겪던 제게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지인들의 덕을 볼 때가 정말 많았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조금 길게 했지만 저에게는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맞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사업을 함께하는 것도 좋았지만 나만의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밖으로 나와서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을 만나기 전이었어요. 저의 첫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업은 세계 각국에서 파는 통조림이나 식품들을 수입해서 파는 일이었어요. 가볍게 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사업은 생각보다 흥해져서 저는 이 사업과 연관해서 외국의 재료를 수입해와 그것들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가게를 차렸어요. 정말로 운이 좋았어요. 여태까지 잘 유지해온 인맥들이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물론 제 노력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죠. 이전의 흥행을 유지하면서 사업은 성공적으로 대박이 났고 첫 사업이 끝사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어요. 그렇게 만난 남편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남편과의 결혼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친가족이 아닌 관계가 생기게 되었는데 바로 형님과 시아주버님이었어요.
저보다도 2년 정도 먼저 결혼한 형님네 집은 정말로 가난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사실 제가 형님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 이유로는 아주버님 때문도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회사가 지겨운지 한 곳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이직을 일상으로 삼다가 지금은 실업자로 꽤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했거든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두 사람이 모두 돈벌이가 마땅치 않았으니 이제 가족이 된 사람으로 도리를 해야겠다 싶었죠. 완전 타인과도 사업을 하던 저였으니까요. 그래서 한날은 형님을 불러서 물었어요. 형님, 이런 말 드리는 게 형님 입장으로선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제 밑에서 일 한번 배워보지 않으실래요? 지금이야 형님이 자본이 없어서 그러시지 돈을 조금만 벌고 사업을 알게 되면 형님도 저처럼 사업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웃으면서 고개를 막 끄덕이더군요. 내가? 동서가 그렇게 해준다면 나야 더할 나위 없이 너무 감사하지. 나 언제부터 출근하면 될까? 당장이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형님의 태도에 저는 도움의 손길을 건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형님은 제 회사에서 차근차근 신입의 일부터 배워나갔죠. 씩씩하게 출근하겠다 말했던 형님의 말과 같이 형님은 정말로 일을 열심히 했어요. 형님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회사를 남들보다 일찍 와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시작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실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업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저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르는 부분은 알려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혔죠. 형님은 아주버님과는 반대로 호기심도 많고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사실 말이 괴롭힘이지 신입이 모르는 부분을 상세하게 물어보는데 싫어하는 선배가 어디 있겠어요? 저와 오래 일한 직원들도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면 형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보니 흐뭇하다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일이 익숙해지자 저한테도 질문 폭격을 날릴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던 형님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은 회사를 다닌 지 3년이 되던 해였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던 형님은 외근이라며 자리를 오래 비우기 일쑤였고 자기보다 상사가 나가서 대접해야 할 사람들에게 본인이 가서 이야기를 꺼내겠다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런 형님이 일에 너무 열정적이어서 그렇다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가족 사업이었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런 형님을 보면서 저는 더 열심히 잘 대해주었고요. 하지만 머리 검은 짐승은 믿는 게 아니더군요. 형님은 우리 회사의 영업 기밀을 밖으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타 기업의 높은 사람들을 만난 것은 우리 기업의 기밀을 빌미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심지어 우리 회사의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게에 대한 기밀을 다른 업체에게 팔아 우리 회사에서 차린 가게와 비슷한 느낌의 가게를 차린 겁니다. 그러고는 자기도 이제 사업가이자 CEO라면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인데 내 뒤통수를 이렇게 칠 줄은 몰랐죠. 만약 형님이 본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열심히 도와줄 의향이 100% 아니 200%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며 저희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겨서 본인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이건 도의적인 걸 넘어 범죄잖아요. 한동안은 큰 배신감으로 시댁에는 발걸음도 하지 않았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형님이 낸 가게는 대놓고 저희 가게보다 더 싸게 물건을 판다고 마케팅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우리 회사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우리 회사가 원조인데 우리가 형님네 회사를 따라하는 가짜 원조 회사가 되어버린 거죠.
게다가 아까 저희 회사는 해외에서 물품을 납품받아 거기서 이득을 얻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형님이 장난을 친 거예요. 어디서 사업 자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보다 더 큰 금액을 지불하면서 거래 업체에게 물건을 사가더군요. 보통은 마진으로 잡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재료들을 사갔죠. 그러니 우리와 거래하는 것보다는 형님과 거래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었던 업체들은 우리와의 거래에 소홀해지기 시작했고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형님이 여러 업체들을 만나면서 기업 비밀을 빼돌린 정황들을 찾아 나섰어요. 먼저 형님이 가게를 내준 데 큰 도움을 준 업체 사장과의 긴 만남을 통해 형님과의 거래 문서의 복사본을 받을 수 있었고요. 형님이 거래업체들에게 날린 이메일 내용들을 업체 사장님들에게 받을 수 있었죠. 그 밖에도 항상 전화 녹음을 하는 거래업체들에게 연락을 돌려 제발 녹음 파일을 줄 수 없겠냐고 빌기도 했어요. 그렇게 형님의 산업 스파이에 대한 자료를 모았고 그들을 바탕으로 형님에게 물었죠. 형님, 이래도 우리 회사 기밀을 밖으로 빼돌리지 않았다고 말할 거예요? 형님과 내통한 업체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자료를 보내왔어요.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자꾸 발뺌할 거냐고요. 제발 발뺌할 생각하지 마요. 형님은 되려 끝까지 자신은 하지 않았다며 오리발을 내밀었고 지금 상황은 오히려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어머, 묶여 동서?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네. 이 모든 일은 동서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동서가 얼마나 나를 괴롭혔으면 내가 이렇게 나왔겠어? 나보고 일 끝날 때까지는 나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나한테는 묻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회사에 취직하게 된 거지. 매번 나한테 눈치 줬잖아. 그래서 내가 동서 눈치 더 이상 안 보려고 나간 건데 왜 괜히 내 탓을 하고 있어? 내 탓하지 마. 형님은 제가 되려 본인을 힘들게 했다고, 그래서 딴 회사에 취직했고 거기서 자신이 배운 내용을 말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 형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킨 적이 없었고요. 본인이 스스로 다 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눈치를 줬다니 참 할 말이 없었죠. 그러나 가족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자 형님은 자신이 더 억울하다며 전보다 더 격하게 반응하더군요. 누가 들으면 정말로 내가 나쁜 사람이고 손이 형님에게 갑질을 하는 동서로 보일 정도였죠. 그러자 집에 들어와서 우리 둘의 대화를 듣던 아주버님과 시부모님도 제 잘못이 크다면서 형님의 편을 들었고요. 아주버님은 형님보다 더하더군요. 전 그대로 시댁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아주버님이 제게 했던 말이 기억나요. 재수씨, 재수가 없어서 재수씨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우리 마누라가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밉보였습니까? 매번 집에 들어와서 자기를 종처럼 부렸다고 오는 사람 달래기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우리 마누라가 뭐 산업 스파이요? 가족을 종처럼 부려놓고 당신 같은 천하에 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은 처음입니다. 저는 더 이상 시댁을 신경 쓰면서까지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대로 시댁과 결별했죠. 하지만 회사 일은 이전과 같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재료가 제때 수급되지 않는 일이 생기고 손님이 줄어들자 버리는 재료들이 점점 많아졌죠. 그러면서 회사에 손해가 쌓이고 쌓였고 사업은 한순간에 주저앉을 지경이 되었어요. 돈으로만 힘들었다면 그래도 열심히 버티려고 했을 거예요. 회사가 휘청이기 시작한 것은 형님이 손을 잡은 업체에 우리 회사의 전략 팀원들이 넘어가면서부터였죠. 난생 처음으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큰 시련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더군요. 전 어떻게든 빠르게 이 시련을 극복하고자 생각했고 우리가 가게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건 완전히 제 판단 미스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 확정을 했던 것들이 줄줄이 실패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졌고 평소와는 달리 성격도 짜증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죠. 제가 힘든 와중에도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여기가 당신 회사야? 집에 들어오면 짜증이 나내고 말이야. 그렇게 행동할 거면 차라리 나가서 살아. 당신 행동이 아이한테도 얼마나 나쁜지 알아? 당신 같은 사람이 엄마라고 집에 있는 게 오히려 해야. 알겠어? 남편은 아이는 자기가 돌볼 테니 저에겐 별거를 하자고 말했죠. 전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까 싶어 남편의 말대로 나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 묵게 되었죠. 하지만 혼자서 지내는 시간은 제게 고통만 주었어요. 회사 일은 물론 보기만 해도 힘이 났던 아이와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도 힘들었죠.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곳이 지옥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전과 같이 돈이 풍족하지 않으니 생활 전반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필요한 생필품을 사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고기는 꿈도 꾸지 못했고요. 집에는 전기와 수도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들이지 못했죠. 요리하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가스는 아예 잠그고 살았어요. 한겨울 추위에도 절대 보일러를 틀지 못했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생활비마저 부족해질 즈음에는 가게에서 재고 쌓인 재료로 밥을 먹고 하루를 버티곤 했어요. 하지만 나아질 것이라 믿었던 사업은 결국 쫄딱 망하게 되었죠. 쌓여가던 재고와 폐기물을 버티지 못했거든요. 사업을 키우는 건 몇십 년이 걸려도 성공할지 모르는데 망하는 건 한순간이라는 말이 딱 맞았던 거죠.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은 정말 많았지만 사업의 실패를 알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평소에도 문제가 생겼다면 나 혼자 해결하고 빚이 있어도 나 혼자 갚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은 사업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일 마지막에 남은 사업이 가게 사업이었어요. 가게 직원들과는 꽤 긴 시간을 함께 했기에 저와 함께 슬픔을 나눠주었죠. 그리고 어떻게든 다시 사업을 번창하자고 서로를 다독이곤 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가게마저 문을 닫게 되었죠. 그 유명한 전염병이 오고 말았거든요. 우리라고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더라고요. 가게는 마케팅이 정말 중요한데 마케팅에 쓸 비용도 없었고 장사도 전보다 못하고 수익이 없으니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가게까지 문을 닫게 되었지만 직원들의 월급은 줘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지내던 오피스텔을 급하게 처분했어요. 저는 다시 남편과 아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들어온 저를 반기지 않았어요. 쫄딱 망해서 들어온 반푼이 취급을 하더군요. 당신 설마 망하고 나서 책임을 나에게도 져달라는 거 아니지? 당신 잘하는 거 있잖아. 무슨 문제가 생기든 빚이 생기든 혼자서 다 해결하겠다고. 그 말 입에 달고 살지 않았어?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내가 옳다코나 도와줄 줄 알았어? 천만에. 난 당신 문제 절대 손도 안 댈 거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 알겠어? 해결할 때까지는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남편의 싸늘한 말을 듣고 나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아무리 제가 혼자서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다녔지만 남편만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집은 여기인데 저보고 밖에 나가서 알아서 해결하라니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전 또 혼자가 되어 집을 나오게 되었죠. 혼자서 찜질방, 달방 생활을 했지만 그렇다고 재기의 기회를 놓치진 않았어요.
늘 신경을 곤두세우며 다시 사업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사람 일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더군요. 하루도 쉬지 않고 막노동이라도 뛰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취직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나이가 찰 대로 찬 저를 데려가주는 회사는 없었어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방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죠. 돈이 부족했던 딸에는 노숙을 하기도 했어요. 다행이라면 날이 춥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었죠. 한 번은 노숙을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제게 돈을 툭 던지고 가더군요. 비참한 기분이 들었지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쁜 생각이 드는 저를 보며 더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직원이 저를 어렵게 수소문했다며 찾아오더군요. 그 직원은 제가 지내는 모습을 보고는 오열을 했어요. 팀장님은 제가 회사를 운영할 당시에도 개인적으로 더 예뻐했던 직원이었어요. 물론 다른 모든 직원들에게도 잘해줬지만요. 팀장님은 3살인 어린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었거든요. 딸과 둘이 잘 살고 싶다며 항상 밝은 모습으로 다니던 직원이었거든요.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라는데 어느 대표가 인상을 찡그리면서 다니겠어요? 저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면으로 그 직원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한 번은 팀장님이 출근을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온 연락에 저는 팀장님에게 다시 급히 전화를 해서 그 이유를 물었죠. 그러자 처음에는 말을 아끼더니 이내 사실을 말하더군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딸이 어제 급하게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요. 저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 처리를 하다 보니 늦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리 어른이라지만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얼마나 겪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걸음에 팀장님의 딸아이가 입원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입원 절차나 수술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설명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런 큰 돈이 팀장님에게는 없겠구나 싶었고 그래서 그 돈을 대신 내주었죠. 처음에는 만류하던 팀장님의 태도에도 나중에 갚으라고 주는 것이라며 억지로라도 돈을 쥐어줬어요. 그런 제 모습에 팀장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인사했고요. 아무튼 이 일 이후에도 생활에 필요한 자잘한 도움을 많이 주었죠. 팀장님은 이런 내게 늘 말했어요. 언젠가는 제가 꼭 성공해서 대표님께 은혜를 갚을 겁니다. 그랬던 팀장님이 거지처럼 사는 제 모습을 보고 우는 모습에 저는 말없이 팀장님을 달래줬어요. 그러자 팀장님은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라며 굳은 의지가 담긴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처음에는 팀장님이 무슨 은혜를 갚겠다는 것인지 몰라 그냥 쳐다만 보기만 했어요. 그러자 팀장님은 형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죠. 저 대표님, 사실 제가 대표님의 형님 되는 분의 회사에 취직했거든요. 그분이 대표님 회사가 망하자 대표님과 함께 일했던 직원들에게 전부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할까 싶었는데 저도 일단 돈은 벌어야 하고 제 취업은 힘든 때여서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에 수락했어요. 대표님 가족이기도 하고 그냥 같이 일하자고 하길래요. 그런데 형님이라는 분은 대표님과 너무 다른 철학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지금도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이상해요. 팀장님은 형님의 회사에 취업을 했고 일을 하다 보니 회사 운영에 문제가 많이 보이더랍니다. 대표님은 아셨어요? 그 형님이라는 분이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요. 대표님께 배웠다는 사람이 할 행동은 절대 아니었어요. 대표님은 항상 회사랑 가게가 돌아가는 것은 직원 덕분이라며 저희에게 항상 잘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은 저희가 무슨 일하는 기계인 것처럼 대하고 있어요.
그 TV에 나오는 갑질을 내 눈으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는 버리시라고 직원에게 전화를 하니까 그걸 왜 버리라고 허락도 없이 전화를 했냐며 제 뺨을 치기도 했고요. 이런 일을 저만 당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부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대표님, 형님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났거든요. 형님은 아주 막 나가고 있더군요. 직원에게 갑질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택가리에서 계속 팔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 직원들끼리만 하려고 했는데요. 예전에 전략사업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같이 반란이라도 일으키자고요. 더 이상은 이렇게 일 못하겠다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 비리가 있다면서 자료도 간단하게 보여주던데 어마무시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계속 모으고 있어요. 이 회사의 비리를 퍼뜨려야 한다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대표님을 찾아온 것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하려고 왔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제 일만 같이 느껴지는데 옛 직원들은 저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저를 떠나긴 했지만 그것이 죄송하다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팀장님은 계속 저를 설득했고 이미 옛 직원들과는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어 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할 준비가 되었다고 저에게 계속 함께하자고 하더군요. 게다가 문제가 있는 것은 형님의 이런 재료 장난질만이 아니었어요. 형님이 속해 있는 회사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회사라고 하더군요. 저 이 회사에서 제대로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표님. 계약서에 작성된 날짜에 그 금액만큼 들어온 적도 없고요. 항상 무슨 비용이다 뭐다 해서 계속 월급에서 제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신입 경력이라 그런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전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또 회사가 떼어오는 물건들이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못 파는 비품을 가져오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더 비싼 가격에 들여오는 좋은 재료라고 했는데 지금은 두고 팔지도 못할 정도예요. 심하면 상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회사인데도 손님들은 좋다고 사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도 저는 이런 회사에 대한 민낯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꼭 이런 이유만으로 대표님을 뵈러온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와 길을 함께 걷는다면 좋겠지만 회사 동료들이 대표님께 사과하고 싶대요. 저도 결국에는 경쟁업체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고요. 우리를 정말 좋게 대접해준 대표님인데 배신해서 다들 미안하다고, 볼 낯이 없다고 여기에 저랑 함께 못 온 사람도 많아요, 대표님. 그래서 다들 지금 빨리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난리예요. 팀장님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를 배신했다고 믿은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다시 다가왔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배신을 하고 무시했던 시댁과는 정말 다른 태도를 보였죠.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아주 막 산 인생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런 생각에 전 내친김에 전략기획팀에서 일했던 그 직원도 당장 만나자고 했죠. 팀장님의 핸드폰으로 건 전화 속 그 직원은 처음에는 머뭇거리면서 거절했지만 계속 설득하니 알겠다며 이쪽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직원과 만났고 전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위해서 이런 용기를 내준 것만으로도 전 행복해요. 당신들이 한때는 나를 떠나가더라도 이렇게 다시 와서 사과의 말을 건넸으니 더 이상의 응어리는 없습니다. 전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직원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미안했다고, 그동안 제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죠. 그렇게 형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팀장님과 전략팀 직원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다른 직원 4명도 함께 뭉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제 생각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대단했어요. 또 회사에 쌓인 원한들이 적지 않아 보였죠. 제가 형님에게 누누이 직원을 잘 대해야 한다고 했는데 형님은 제 가르침은 정말 귀뚱으로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 6명은 똘똘 뭉쳐서 주에 3번은 만남을 가졌고 형님이 속한 회사를 어떻게 고발하면 좋을지 고민했어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저는 형님이 본인이 관리자로 있는 가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의 기한을 택가리하여 팔았다는 것을 메인으로 잡자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는 전염병도 돌고 있고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니까요. 한번 매스컴에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형님이 속한 회사에서는 임금 체불에 대한 부분을 꼽기로 했어요. 물론 뒷거래나 엉망인 재료를 가지고 오는 것도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지만 가게와 너무 결이 같다고 느껴졌죠. 회사로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직원과 사장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형님의 갑질도 동영상으로 자료를 남겨달라 이야기했어요. 최근에는 그에 대한 이슈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사이에 팀장님은 가게에서 스텝으로 일하는 전 직원들에게 형님의 비리에 대한 부분을 알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을을 모으자 설득했죠. 다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기에 쉽게 설득이 통했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사람이 일해서 돈을 모으는 사업인데 사람을 노예 취급한 형님에게 의견을 모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차분히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형님이 직원에게 갑질하는 동영상도 준비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파는 모습도 찍었죠. 또한 직원들의 월급 명세서에 대한 내용들도 데이터로 확보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형님의 회사에 가는 것으로 계획에 마무리를 지었죠. 결전의 날, 전 일부러 거짓 차림을 하고서 형님의 회사에 방문했어요. 처음으로 가본 형님의 회사는 어이가 없게도 전에 제가 했던 회사의 인테리어부터 책상, 회사 입간판까지 똑같이 따라한 모습을 하고 있더군요. 회사를 둘러보다가 허탈한 마음에 웃음만 나왔죠. 그러다 저를 발견한 직원이 자리를 안내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 회사 사정에 동서되는 사람입니다. 혹시 형님이 자리에 있나요? 만나러 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길거리 생활을 하고 있어서 차림이 좀 누추합니다. 저 죄송한데 사장실로 안내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도 형님이 오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 회사 사장이 제 형님이고 약속을 잡진 않았지만 형님을 만나러 왔다며 직원에게 차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사장 방으로 안내를 하였고 저는 그분이 내어준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앉아 형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 뒤 방 밖에서 직원들이 일어나 인사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를 안내해준 직원에게 제 소식을 들었는지 저 멀리서 화가 단단히 난 얼굴을 한 형님이 제가 사장실에 앉아있는 걸 보고는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더군요. 형님은 제 예상대로 큰 소리를 치면서 달려왔어요. 야,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감히 사장실에 들여? 내 허락도 없이? 여기가 무슨 노숙자 쉼터야? 너 안 되겠다. 너 해고야, 해고. 그리고 거기 당신, 동서, 미친 거 아니야? 그런 꼬락서니로 여기까지 올 생각을 해? 집에서 쫓겨났으면 얌전하게 지내기나 할 것이지. 어디서 거짓 차림을 하고 이런 고급진 내 회사를 찾아와? 니들은 뭐 하고 있었니? 얘뿐만이 아니라 노숙자 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면 니들도 같이 막아야 할 거 아니야. 어? 이런 노숙자를 감히 내 회사에 발을 들이게 해? 급 떨어지게. 이런 것들은 그냥 돌려보내선 안 되지. 2번 다시는 안 오도록 아주 깃방맹이를 때려야 해. 그러더니만 탕비실로 들어가는 형님.
이윽고 어디서 났는지 마치 전래동화에서만 나올 법한 큰 나무 밥주걱을 가져 나오더니 제 얼굴을 내려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전 직원이 형님의 팔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회장님, 저희가 엄호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손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급 떨어지십니다.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말에 형님은 직원들이 본인에게 한 말인 줄 알고 얼른 해결하라고 했지만 직원들이 말한 회장님은 형님이 아닌 저를 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번 반란에 참가한 옛 직원들이었어요. 형님이 저를 내려친과 동시에 달려와 저를 말린 게 아니라 형님을 말렸던 거죠. 직원들의 소리에 저는 팀장님이 자기 역할을 잘 해주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달려온 직원들은 형님을 제압하기 시작했고 형님을 제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얼떨떨한 형님은 발악을 하더군요. 아으,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아니라 저 동소년을 끌어내라고. 왜 나한테 이래? 이거 못나? 당신들 지금 후회할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들 뭐가지고 다 자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거나 너희처럼 돈 받아먹으면서 일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이렇게 나와서 나를 방해해? 이거 안 나? 형님은 일하는 직원 모두를 비난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 형님의 태도에 마음이 갈팡질팡하던 직원들도 등을 돌렸고 이 모든 내용은 저와 계획을 했던 6명 중 1명이 모두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 직원의 도움으로 형님의 민낯과 그동안 형님이 했던 비리들을 경찰에게 신고해 모든 걸 밝혔어요. 그리고 직원들은 그런 형님에게 고소를 진행했죠. 저희가 확보한 자료 말고도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료도 많더군요. 그래서 고소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았죠. 또 형님이 속해 있던 회사 역시 법적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바로 형님이 속해 있던 회사의 대주주가 아주버님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아주버님과 형님이 짜고 친 거였어요. 형님에게만 뒤통수를 맞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댁이 거의 한통속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회사를 더더욱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형님네는 제가 과거에 운영했던 회사 기밀을 팔아 그 돈으로 본인들의 회사를 세우고 가게까지 차린 거였죠. 저는 예전에 형님이 산업 스파이로 회사 기밀을 빼냈던 자료도 모두 제출해서 아주버님의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그들이 고통을 준 것은 저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던 모두에게 준 것이니까요. 그렇게 형님과 아주버님은 법적으로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시댁은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척 했기에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제게 시부모라는 사람은 좋은 일은 내가 최고라 하고 안 좋은 일에는 나를 모른 척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똑같은 태도를 보이더군요. 본인의 장남과 맏며느리인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찾아와서 저를 협박했어요. 또 남편과의 이혼도 재고해달라며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왜 이렇게 소란을 부리냐며 말하더군요. 이런 인간들을 시댁 식구라고 믿었다는 생각에 스스로에게 화가 났고 전 그런 시부모를 철저하게 개무시했어요. 이혼 후에는 형님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도움으로 저는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었죠. 또 금쪽 같은 나의 자식을 내 손으로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댁 환경과 제게 했던 행태를 법원에 제출을 했고요. 법원은 그런 남편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게 양육권은 제 손에 들어왔고 제 아이를 드디어 다시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세운 회사에는 아주버님과 형님 회사에 있던 직원을 다 채용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시국이 점점 풀려가면서 제 사업도 조금씩 흑자 전환 대열에 오르고 있어요.
사실 아직까지도 제 월급을 제대로 가져가 본 적은 없지만요.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처럼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직원들에게 모두 주고 있죠. 가게는 예전과 같이 손님들이 붐비는 곳이 되었어요. 예약 상품이 동이 나서 4차, 5차 판매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죠. 예전보다는 가게는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붐볐고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오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희 가게에만 파는 특이한 식재료들이 많았거든요. 거기다가 손님들도 예전 제 가게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올 때마다 제게 인사를 하고 나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보람찬 기분을 느껴요. 앞으로도 사업을 번창해서 가게를 점점 키워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아이에게는 신경을 많이 써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일만 하느라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었으니까요. 이전의 경험들로 인해 내가 얼마나 무심한 엄마였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아이에게는 예전 친정아버지가 했던 대로 경제 교육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도 제 핏줄인 만큼 사업에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욱 육아에도 열정을 가하고 있죠. 회사 직원들과 새로 연 가게의 직원들과는 작지만 분기당 뒤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불만을 말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취지에서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무슨 대표인 것도 잊었는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더군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그래도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열심히 살아보자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풍문으로 들었는데 이전 시댁은 지금 완전히 거지처럼 사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의 사업도 제 이혼과 함께 망가지기 시작했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애초에 일을 할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사업까지 망하고 고소 고발까지 당한 마당이니 아예 집에서 박혀서 논다고 하더군요. 이전 시부모님은 그런 자식들의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고요. 전 남편이지만 어쨌든 아이 아빠이기에 그리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를 배신했던 사람이지만요. 훗날 제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사과는 받아줄 생각은 있지만 양육비를 안 받을 생각은 없어요.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악착같이 받을 거예요. 결혼을 하고 별일을 다 겪어봤네요. 불쌍한 시댁을 도와주었던 제 성의가 무심하게 배신도 당해보고 그런 배신의 안갚음도 해보고 지금은 다시 일어나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 저와 같은 일을 겪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이야기였지만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에게 말하고 싶네요. 항상 그늘만 있는 삶은 없으니 행복을 꿈꾸면서 사셨으면 합니다. 힘차게 살아가세요.